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CBS 주말 뉴스쇼입니다. 3부는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일 아침에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저희 또 대기실에서도 상당히 네네. 분위기가 그래요?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분 네네네. 계속 즐겁게 지금은 그렇죠. 이게 과연 앞으로 1시간 동안 어떻게 바뀔지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젊습니다. 예, 굉장히 젊어요. 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한 소식이 정말 많아요. 아니 선거 끝나고 뭐 이제는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다룰 소식이 많은데 우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이야기, 그리고 또 국민의힘 새지도부 구성 얘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 특검과 또 검찰 개혁 얘기까지 좀 바쁘게 한번 좀 짚어볼까 싶은데요. 먼저 새 정부 인사부터 좀 보죠. 순탄하게 무난하게 가나 있습니다만 첫 낙마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또 공격들도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그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한 그 낙마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파워 엘리트는 이 연수원 18기를 좀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 치면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근데 거기에 이제 민정수석까지 연수원 18기 오광수 검찰 특수통의 거의 핵심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런 분을 이게 앉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그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을 가장 먼저 낙마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왜 그런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즘 우리 당이 야당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온갖 의혹 보도는 오히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소위 지금 이제 여당지가 된 이 언론들에서 많이 일어나왔어요. 여당지라는 표현은 약간 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겠네요. 언론이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매체들과 인터뷰하거나 기자들 만나면 축하드리느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이렇게 오히려 진보 언론들에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좀 맞지 않은 인사라는 지점이 상당히 그 좀 타겟팅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정성호 의원까지 나와서 오광수 일병 구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뭐 저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그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랑 굉장히 겹쳐 보인다. 검찰 특수부의 에이스를 민정수석에 갖다 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제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 수사나 이런 것들에 검찰 특수부 인원들을 쓰지 않았냐. 적극적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그 특수부 인원들이 문재인 정부 중기 후기 이후로는 역시 또 이제 정권이 부담이 되는 그러한 길로 갔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지금 그 길을 걸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조언 비슷하게 드렸었는데, 특수부를 지금 내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그 문제는 이제 뭐 낙마했으니까 뭐 정리가 된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민정수석 후보자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색을 해야 되고 민정수석 자리가 중요하죠. 이제 인사검증도 법무부로 이관됐던 걸 다시 이제 되찾아오기도 했고, 또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비토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특수통검사를 사정 기능을 담당하고 또 검찰개혁도 어떻게 보면 이끌어야 되는 민정수석 자리에 앉히냐, 그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는 게
뭐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이 굉장히 강하게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장 자체에는 크게 공감하진 않았어요. 아니 뭐 특수검사라는 것 자체가 공직의 민정수석 자리의 결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의 면면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수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손이 뭐 검찰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그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확인했고 검증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우리가 다 크로스 체킹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개인 신상 문제로 넘어가니까 네. 이게 넘어가질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차명으로 친구에게 맡겼다는 부분 그러니까 조속히 나왔었어요. 해명이. 내 아내가 처가 어르신들이 집을 지으시면서 명의를 딸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는 부담 때문에 좀 임시로 친구 믿을 만한 친구한테 좀 맡겨놨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그 파고를 넘을 수 있었을 거를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2연타로 그 집을 담보로 뭐 차명 대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또 뭐 송사가 있었고 각서를 써줬고 그런데 그것도 빌린 게 사실은 오광수 민정수석 본인이 아니라 뭐 저축은행 관련된 네. 뭐 사주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지 해서 더는 이걸 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아 근데 그런 논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체크가 됐는지 여부도 앞으로 검증이 또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네. 점검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송사 이런 거는 체크를 해가지고 본인이 막 200개가 넘는 인사검증 그 리스트에 답을 적어내고 막 이런다고 들었는데 예.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자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쏟아지니까 감당이 안 됐던 것 정 같아요. 변호사님도 뭐 200개 항목 좀 체크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체크를 해본 적이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0개 항목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유도진행이 저는 이게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스스로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에 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야당에 의한 공세에 의한 낙마가 아니라 맞아요.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밀어붙였다는 것 어허. 아닙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허. 그 이제 아마도 조기 대선에 의한 청문회도 사실 거의 네. 뭐 패싱된다라는 그런 구조 속에서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이건 오광수 민정수석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사의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로된 막대를 잣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기준이죠. 기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말하는 뜻이기도 하는데 네.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이 사정기관을 총지휘하면서도 여러 인사들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네. 정부가 정해놓은 이 잣대를 들이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민정수석 비서관의 전 역할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른손에는 협소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왼손에는 자기 정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장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광수 민정수석도 내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였던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밀어붙이기 더는 좀 무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계속 반려하다가 수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낙마가 또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정치적인 판단도 국민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파도가 한 번 더 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여러 또 의혹 제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또 과거의 어떤 행적들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알려진 부분들 그리고 사실 정치를 좀 깊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니 그동안 금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는 궁금증은 사실 예전부터 갖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조금 수면 위로 나오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혹도 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는 인사를 하게 될지 안 될지의 이정표가 될 것이 저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그 공개된 재산에 비해서 자녀들의 유학이라던가 이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조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쉽게 끊어내듯이 어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잣대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이번에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그 질문한 기자에 대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네. 약간 그 거의 굉장히 그 모욕적인 표현들로 댓글들이나 이런 걸로 뭐 반미주의자 아니었냐는 네네.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기자에 대해서 뭐 신상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모습일 텐데 네. 국민의 눈높이는 좀 똑같을 거거든요. 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도 똑같을 건데 우리 편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거를 보여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전과가 2번이나 있을 거예요. SK로부터 2억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7억 받아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했었던 그 인물에게 다시 한번 1억 4천을 빌렸는데 그 이제 7년 동안 안 갚고 있다가 총리로 지명된 직후에 최근에 다시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와 별개로 2018년 4월 달에 9명한테 빌린 그 1억이라는 돈을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명이 아직 이렇다 할 해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들의 동아리 이 사회적 단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이 나서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여전히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걸 보면서 하고 많은 국무총리 지명자,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여러 사람 있는데 굳이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첫 번째 인사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들은 이 사람들의 면면을 모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는 전과가 4개나 있고 강훈식 지명자도 마찬가지로 뭐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과가 3개나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도 교통사고 특례 처리법으로 벌금 맞은 적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정부 강요로 쓴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된다면 사실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과가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도덕성 지수가 내려가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아무리 이렇게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는 그냥 통과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구조상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지시나 이런 어떤 기조를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하는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면서 국민의 불신은 계속 쌓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석 지명자가 뭐 개인 채무 뭐 변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뭐 개인의 어떤 재산 상황을 저희가 다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여러 논점을 던져주셨고 특히 이제 이기인 최고께서 뭐 이제 정과 관계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를테면 이제 흠결 없는 사람 없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항변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토론회 때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장관직 제안하면 다 도망간다. 청문회 때문에. 탈탈 털린다라는 인식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길 굉장히 저한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7년을 기준으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7년 이내의 전과, 7년 이내의 교류 관계, 7년 이내에 뭐 이런 재산 변동.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신에 대한 부분은 민감 정보들이라서 그러니까 비공개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과거에 교통사고가 나서 처벌 이게 과실범 성격인데 그 공직을 넌 하면 안 된다. 이 논리에 저는 이제 동의는 하기 어렵고 다만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네네. 여러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두 분이 주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수사 성격이 대단히 이제 정치적 수사 성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차용과 대여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니까 추징금도 상당액이 나와요. 그게 거의 억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의 어떤 급여와 이런 걸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차용 관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선 인사청문 단계에서 좀 세심하게 어떤 뭐 방어랄까요? 주장 그리고 설명, 해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 문화원을 과거에 점거했다는 걸로 4년형인가 이제 받았었어요. 학생운동 시절에. 그런데 아까도 이제 기자분, 저도 이제 기자 개인에 대해서 신상 공격하고 이런 거에 좀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거의 김민석 최고한테 미국은 갈 수 있냐는 취지를 물었던 것 때문에 아마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격앙됐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 왜냐면 때문에 그 문제였다? 이후에 아, 예. 이제 미국 가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뭐 수료를 하고 미국 그 변호사 자격증도 네네. 취득하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검색하고 성의를 보였으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부분이고 아까 민정수석과의 이중잣 때 민정수석은 그래도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김민석 최고는 정치인이라서 이중잣 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김민석 최고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검증을 좀 받아왔다라는 게 본인 항변인 것 같아요. 공천 때도 항상 불거지는 그런 논란들, 쟁점들에 대해서 이게 다 어쨌든 소명이 됐고 해명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있다라는 본인이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들 동아리 문제도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명했어요? 무슨 표절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기치를 내건 했고 활동을 대단히 열심히 했었나 봐요. 네네. 그리고 대학을 미국의 이제 유수의 대학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김민석 최고가 대표 발의는 아니고 공동 발의를 했던 법안에 이제 표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무슨 이 안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입시 자료나 본인의 성과로 이게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통과됐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또 소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민석 지명자 낙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짧게? 예. 민주당이 지금 그 의석수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집권 초에 그 지지율도 높다 보니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과거 뭐 조국 사태나 이런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기억을 하면 민주당이 그와 같이 폭주를 해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에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 그리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걸 냉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네네. 우리는 이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예.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폭주하세요.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네. 폭주하지 마시나요? 저는 민주당도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제가 하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를 할 거고 야당의 반발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일리지는 계속 쌓일 겁니다. 마일리지 쌓인다. 마일리지가 국민들한테 이제 불신의 신뢰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과 자산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 마일리지가 다시 한번 환기가 되면서 악몽이 쌓이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그런 불신의 신뢰가 계속해서 쌓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변호사님 어떻게 그럼 해야 돼요? 여론이 민주당? 중요하잖아요. 여론 이제 중요하다. 어제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네. 김민석 이 내정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했어요. 오, 예. 긍정 평가가 49%입니다. 어쨌든 그 정치인이 뭐 개혁 예. 왜냐하면 공과 과가 이제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뤘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을 정말 그러니까 참모로서 지원하고 국무총리 역할을 그 능력과 관련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평가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지도 관건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 신뢰가 좀 비교적 탄탄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국무총리직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이 요건이라서 민주당 단독 의석수로도 이제 가능한데 지금까지 나왔던 게 만약에 대단히 새로 불거지거나 이런 이슈가 아니라는 인식이 조금 있어서 이걸 잘 좀 넘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받아왔던 수사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지인들의 돈 관계, 금전 관계였거든요. 백현동의 김인섭 씨, 내장동의 김용 씨, 백현동의 정진상 씨 모두 다 돈과 연루가 돼가지고 실형을 받거나 구속이 됐는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도 지금 단 하나 논란을 관통하는 딱 한 글자가 돈입니다. 지인, SK 그리고 갚지 않은 변제, 무변제 이런 것들이 돈과 연루되어 있는 것이고 2008년에 중앙일보 보도인가요? 60대 노부부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했었던 그런 보도까지 있는데 지금 댓글창에도 그 얘기를 이런 나누네요.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또 어떠한 논란을 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 전문가 정말 많습니다.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명을 철회하고 네. 새로운 지명자를 찾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네. 야당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들을 좀 들어는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저희도 이제 여당에서 야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진짜 얼마 됐죠. 네, 얼마 안 됐죠, 정말. 그래서 얼마 안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돌려봤을 때 네. 어제군요. 그저께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퇴임하는 네. 기자회견을 하고 했지만 이 권성동 의원 하면은 지금까지도 따라붙는 이야기가
그 정권 초에 굉장히 윤석열 네. 정부도 힘이 초반에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권력으로 폭주를 하면서 예.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체리 따봉을 받은 이야기가 지금도 권성동 의원은 3년째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의 모습을 국민들은 정말 냉정하게 보고 있다. 네.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모습 냉정하게 국민들이 볼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돌파할지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있었던 또 굵직한 뉴스 중에 하나가 또 특검입니다. 네. 네, 3대 특검이 다 이제 시동 걸고 네. 출발하고 특별검사 특별검사도 임명이 됐고요. 자, 여기는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개혁신당도 그렇고 각 특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떤 입장의 정치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국민의힘부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바라보는 시각 어때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내 분위기는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 앞으로 당이 굉장히 쑥대밭이 될 것이 거의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위헌정당 해산까지도 이제 민주당에서 벌써 뭐 박홍근 의원 같은 분들은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벌써요? 정성호 의원은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가라앉히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당에게 굉장히 그 공세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니 보도를 보니까 의원들이 뭐 휴대전화기 교체를 하고 또 뭐 SNS도 뭐 탈퇴다 다시 재가입하고 뭐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네, 뭐 그러한 모습들이 뭐 보도로도 나오고 있고 실제 걱정되는 면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개업날 국회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같이 네. 들어갔었던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요.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의 개업날의 그 행동이나 모습들에 좀 실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당 내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 세력들은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라던가 앞으로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 투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언급도 못하게 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특검을 맞이하겠다는 거는 그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 그러면 저질렀던 사람들이 결자 해지를 하는 모습을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과연 그런 모습이 드러날지 안 날지는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 네. 경선에서 그 결판이 네.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국민의힘 앞으로 차기 지도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함께 이어서 좀 알아보겠고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다 저희 다 찬성했고 그러니까요. 이미 다 찬성했죠. 아마 공동 발의저 들어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각 특검마다 인사를 보면은 네. 적절하게 잘 배치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다. 특히 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네. 군 법무관 출신의 그 전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검사 출신보다는 군에서 오래 활동했었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기술적으로 가장 고난이도의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해외 파트 분야까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려운데 우려가 되는 인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판사 출신의 이 민중기 특검 이번에 아무래도 수사에서 정통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좀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특검보 내지는 네. 어떤 파견 검사, 수사팀장을 잘 활용해가지고 예. 수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도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렇게 아주 끈질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검 인사 관련해서는 되게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굳이 지금 했어야 되는 건가? 어떤 특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하면서 취임 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강조한 것이 통합과 화합입니다. 네. 통합과 화합은 국민을 두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권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도 해당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제 뭐 언론사 인터뷰를 보면은 입법부를 무력화시켰던 계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동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뭔가 국민의힘도 탈탈 털 거라는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는 반박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단이 아마 저는 이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란 특검을 가동시켜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해도 180석과 행정부의 수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나중에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서 특검을 네. 발동해도 그리고 네. 수사 결과가 끝나고 그 네. 결과가 더 보충적이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을 때도 가능한데 네. 굳이 이렇게 지금 최상면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워낙 이전 정부 때도 필요하다고 중요성이 부각이 됐지만 네. 굳이 내란 특검까지 지금 어허. 가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왜 예. 있어야 되는 건가 어.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야권 특히 네. 제1야당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의힘을 손발을 묶으려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그래서 네. 지금 이기인 최고위원과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가 이야기한 걸 좀 종합해 보면은 네. 뭐 취지는 옳다, 뭐 하지만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은 결국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 않냐, 뭐 그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날짜를 한번 따져봤었어요. 아까 날짜요? 이제 내란도 말씀 주셨는데 최상병 특검도요. 최상병. 예, 예. 같이 보면은 아니 왜 지금이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최상병이 사망한 게 2년 전 7월이에요. 그 수사 안 됐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이거는 정말 특검으로 한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순방 갔을 때 네. 5일 만에 결재를 합니다. 거부권 행사로. 그렇죠. 그때가 최상병 일주기 거의 직전이었어요. 네. 이런 부담을 본인이 또 피해자 성격이 이 사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되는데 그러면 제 부위가 됐을 때 국민의힘 이거 자동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란도 저는 오히려 내란에는 국민의힘에는 원내 지도부들은 조금 좀 마음의 부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의총장으로 하라 당사로 하라 대단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또 대통령과의 통화 흔적들 당시 이런 뭐 추경호 부분이 원내대표라든지.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는 게 저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박선우 변호사님 마찬가지시겠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오늘도 좀 드러내 주시기도 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게 저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건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일 거예요.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 이게 공천 과정, 당의 내밀한 과정에 막 연루가 돼서 들어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완전히 거짓말했거든요. 나 그때 너무 바빠서 재보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성이 나왔어요. 며칠 뒤에. 내가 윤상현에게 해주라고 했다. 그리고 당의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선인한테 다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천에 완전히 개입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럼 누가 지시를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또 이 당 지도부들은 누굽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정치 수사 아니야? 길어지면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적폐 수사를 왜 몇 년씩 내내 했어? 라고. 그래서 특검에는 법정 해놨습니다. 수사기간도 170일을 넘어서 안 된다. 근데 수사만 짧아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판도 딱 몇 개월 안에 재판을 다 끝내도록 해놨어요. 이게 길어지면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다른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좀 정비를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덧붙이자면 네네. 길면 문제가 안 되지만 법정 기간이 한 5개월, 6개월이기 때문에 길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전 사실 이게 지방선거 특검이라고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도 좀 보거든요. 어제 너무 좀 그 선거와 좀 관련지어서 지금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예.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특검 준비 기간 한 달 거쳐서 7월 달부터 특검이 시작됩니다. 그럼 법정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끝나는 기간이 마침 1월 달 정도 될 거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 달부터 시작돼요. 곧바로. 그러면 1월 특검의 결론 기소하고 뭐 재판 이게 받고 어느 정도 누군가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결론이 나올 때 마침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결국 민주당한테 정략적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특검의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저도 당장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재판도 아직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한다라는 것은 정략적 이익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읽혀질 수 있는 거죠. 네. 이 점도 제가 하나 좀 짚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 이제 특검에서 검찰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해요.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정당인데 딱 하나 이제 상대 정파를 정치적으로 수사하고자 할 때는 가장 실력 있는 수사 능력을 가진 검사들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검에도 보면은 약 한 120여 명의 검사가 동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검사가 참 2,000명 정도 있어요. 대한민국 검사의 5%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그 지검들 보면 북부지검과 서부지검에 있는 검사들을 더한 정도의 그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2,000명 정도의 검사 중에 5%를 동원해서 정치적인 수사에 다 투입을 한다? 민생 수사는 굉장히 머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 법안들 네네. 이러한 법안들에서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범죄 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못 받도록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그 상대 정파를 수사하는데 가장 실력이 뛰어난 그런 검사들을 데려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있었으면 심지어 민정수석에는 특수부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갖다 놨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건 또 이제 낙마가 돼서 그 말은 이제 끝난 일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로남불식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검사를 가져다 쓰고 본인이 필요 없을 때는 이제 그 권한을 다 뺏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식의 태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저는 이제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폭주는 문재인 정부 중기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처럼 이재명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두 야당이 강하게 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는데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예. 검찰 개혁 얘기 짚어보고 예. 그다음에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부분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네네. 말씀은 왜 내란 지금 하냐. 지방선거 스케줄이랑 맞물려서 이거 의도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아하. 전 정부 내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12월 3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소환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소환은 했는데 거짓말한 게 최근에야 드러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아니 나 정말 몰랐고 네. 무슨 가보니까 국무회의도 안 열려고 해서 내가 그랬다. 포고령을 미리 검토하고 있다는 CCTV가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헌재인가 어디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 전혀 몰랐는데 포고령이 내 뒷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 저는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진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그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현장에 대검에서 성관이로 파견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네.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그거를 수사기록에는 검사라고 나오는데 네. 공소장에는 수사기관이라고 씁니다. 약간 톤다운을 하고 뭔가 그런. 예, 지금 내란 특검이 아니면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어떤 특검이나 네. 다 검사가 파견해서 그 검사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동원이 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상병 특검 20명. 김건희 특검 혐의가 16개예요. 내란 특검도 지금 11개가 된다라고 하고 최상병 특검 8개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이 반박 뭐 말씀드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지난 정부 때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150명의 검사가 동원됐습니다. 사건을 쫓으면 그거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쫓으면 그건 정치보복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기는 조금 좀 어색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쪽에서 지적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 민주당 이야기 좀 자세히 좀 들어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CBS 주말 뉴스쇼입니다. 여러 정치권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주제 하나만 잡아도 이 세 분 모시고 한 몇 시간 해야 돼요. 네, 몇 시간 해도 아주 충분하게 아주 알찬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거 다뤄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네, 오늘 아주 핵심만 짚어보고 가겠는데요. 사실 대선 후에 이긴 정당은 행복하죠. 행복하고 패배한 정당은 전부 다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님과 이긴 최고위원도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약간 좀 슬퍼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까? 예. 얼굴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더 슬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지금 이제 최소한의 국민들 앞에 이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5개 개혁안을 들고 나온 거는 정말
최소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개혁안을 들고 나왔을 때 이게 김문수 후보 쪽이 좀 유리한 거라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또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온갖 배우설이 돌았어요. 김문수 배우설, 한동훈 배우설, 심지어 이준석 배우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이준석 배우설이 제일 황당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3대 배우설이 돌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서 지켜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충정에서 내놓은 네. 개혁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에 어찌 보면은 주류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죠. 과거 이제 찐윤 출신이고 영남 지역에서 네. 이제 이렇게 다선 의원이 되신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찐윤. 네, 그조차도 필요 없다. 네, 심지어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니 실제로 어제도 이번 주에도 네. CBS 본방송에 뉴스쇼 네. 본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뭐 그거 굳이 당론 뭐 처리할 필요 없다 맞아요. 이런 입장을 당당하게 밝혔어요. 송원석 후보자. 예. 예. 정말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요즘 어디 방송에 가면 그래요.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건 8월 16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과 같은 건데 그조차도 못하고 한 9월 16일까지 될 때까지도 덴노 회의가 반자이 하면서 다 같이 그냥 예. 옥세하자라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 사안을 끌고 가면 국민들이 누가 우리 당을 다시 돌아봐 주겠냐. 이미 어제 갤럽 조사죠. 갤럽 조사에서 이미 충격적인 지지율. 충격적이요. 몇 21%. 21%가 넘었어요. 예. 거의 반토막이 나는 충격적인 지지율을 네.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게 다 지금 전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그 우리 당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주 월요일 그 저는 크게 기대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기대 안 해요.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네. 이변을 일으켜 준다면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가 시작되는 네. 것일 거고 그러지 않는다면 네. 3특검 수사라던가 민주당의 공세 속에서 자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네.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 체제는 언제까지 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찐윤들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전당대회 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찐윤들의 생각은 네. 김문수 후보도 싫고 한동훈 후보도 싫다예요. 아니 그러면 6월 말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또 다른- 다른 비대위라 그래서 다른 비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계속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원내대표한테 있거든요. 창의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굉장히 근데 야. 그거를 추진하다가 그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이후로 조금 당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민심이 바뀌니까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에 하자 그랬거든요. 예. 근데 9월이 아니라 빨리 그냥 전당대회를 빨리 해버리자. 7, 8월에 하자라고 이야기는 네. 하는데 네. 문제는 또 그쪽에서 내세울 만한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딱히 또 없어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와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고민 중인가요? 네, 그러니까 네. 뭐잘 이야기들도 아시니까. 듣고 예. 있고 저도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도 전해드리고 네. 다들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듣고 계시는데 뭐라고 제안 조언했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이번에는 사실 굳이 왜냐하면 저쪽에서 네. 찐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의 진짜 개혁과 쇄신을 위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와서 또는 이제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와서 당대표를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오히려. 근데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 네. 굳이 나서서 그러면은 이제 3특검 수사도 다 맞아야 되는 것이고 어허.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나서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가장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직접 좀 들어봤고요. 두 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다 각자 소속 이제 최고위원이시기도 합니다만 지금 예.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있는 남의 집 불을 남의 집 불 얘기해봐야 사실 무슨 여린 소리인가. 불이 더 커요 이쪽이. 불은 크든 작든 불은 불이니까. 어쨌든 뭐 저희 정당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반성과 성찰을 먼저 드리고 네. 저도 사실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네. 국민의힘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결심이 들었기 때문에 전 개혁신당을 나와서 만든 거거든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일맥상통합니다. 영남 주류의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민심보다 공천이라는 그 권력자를 더 무서워하는 잘못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실 2파전으로 치러진다는 건 아닙니까? 네.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과 그리고 수도권의 김성원 의원. 근데 몇 명을 따져보면 전부 다 친윤이에요. 경북 김천이야 봐요. 뭐 TK 뭐니까요. 근데 김성원 의원도 말이 수도권이지 사실 접경 지역이 연천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가장 센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리고 이분 어떤 분입니까? 그 수해 피해 때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막말해가지고 네, 실언을 했죠. 큰 부담을 줬었던 의원인데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를 한다? 글쎄요, 저는 비관적으로 좀 보고요. 진짜 제대로 되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전면 다 받아들이고 정말 이른바 영남 주류의 의원들 싹 다 물러나고 한동훈 대표 내지는 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탄핵에 대해서 적극 찬성했었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줘야 되는 건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끝이 언젠가 날까 이런 생각이 그냥 외부 사람인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이 잘 될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애를 쓰고 저런 애를 쓰는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 스스로 정치적으로 성취해낸 네. 자리 아니에요. 대선 때 젊은 정치인이 얼굴이 필요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당장 월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엄청 당하는 거고 쇄신은 누가 하는 거냐면 김용태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친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윤한홍, 이철규 이런 기득권을 누릴 대로 누렸던 사람들이 진짜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엎드리고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와 정치적 화해를 하고 모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회복해야 국민의힘의 그 길이 열릴 텐데 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41%라는 지지율을 확인했어요. 공고한 지역에서 지방선거 치르면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현역 의원들의 본인들의 정치적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한 겁니다. 그럼 내려놓을 동인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아니 박상수 변호사는 또 이야기니까. 지역구가 또 인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도권. 예. 그러니까 우리 당 이야기니까 그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하나 네네. 보태면 김성원 의원을 뭐 참 이게 서글픈 이야기인데 친윤이라고 지칭을 해주시면 김성원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갈 것 같은 우리 당의 그래서 역설적인 역할구가 상황이네요. 굉장히 참 서글프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우리 당은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과 그 영남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확연히 갈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접경 지역이라도 지금 인천 지역 요번에 전 지역구 전부 다 이재명 후보한테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거든요. 14개 지역구 강화까지도. 강화까지도. 강화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강화 뭐 연천 할 거 없이 수도권은 이제 안전한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도권과 영남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뭐 조은희 의원이라던가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당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씩은 변화가 있긴 한데 아직 국민이 원하는 속도까지는 조금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개혁신당도 뭐 쇄신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어제 그 인터뷰한 것도 봤거든요. 이기인 최고위원 여러 가지 뭐 성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 남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남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좀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예. 성적표를 2자릿수를 못 받고 한 자릿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뭐 표수로 따지면 290만 표라서 지난 총선 비례대표 득표수와 비교해가지고 190만 표 정도를 더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자릿수를 넘지 못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에 3차 토론에서 후보자가 했었던 어떤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하기보다는 지금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사실 고민이 많은 지점은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국민의힘처럼 못지않게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된다는 그 공통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장미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한테 하는 어떤 충고
제안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쪼개질 에너지도 없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무기력하다. 저는 이게 물과 기름처럼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진영과 세력이 지금 함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모종의 또 정치적 결단이 어느 시점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한동훈 전 대표 결단 안 합니까? 네, 뭐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중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 오늘 검찰 개혁 얘기도 해야 됩니다만 이거 다음번에 세 분 모셔서 할 때 충분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그걸로만. 계속해서 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시고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